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11월에 전립선 암 수술을 한 다음부터 이제 손 저림이 나타나신 거고요. 네, 네, 지금 왼손, 오른손 중에 어느 쪽 손이 특히 저리시죠? 오른쪽 손이 좀 더 저려요. 아, 조금 더 저리시고요. 네, 왼쪽 손가락은 덜 저리고. 이게 손 저린 게요. 지금 나타나는 게 손끝만 저리나요? 아니면 손 전체가 다 저리시나요? 손이 저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지금 세 매드로 돼 있잖아요, 끝터리가. 네네. 그건 제일 끝터리에도 꼭 생각해. 요거 내가 하도 애리니까 네네. 이걸 잘라버렸으면 그 생각부터 어떻게 이제 손끝을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린 느낌이 있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수술 전에는 전혀 없으셨던 증상이고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손저림이 있을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네. 제일 먼저 이제 아버님 연세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제 혈액순환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에 저림 증상이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술 과정에서 뭐 신경 유착이라던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더욱더 떨어지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저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그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실제로 아버님 연세에 또 의외로 많은 게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예, 목이 이제 우리 척추 중에 있어서도 가장 퇴행성 변화가 빠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연세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디스크가 거의 다 얇아져서 뼈와 뼈가 맞닿을 정도로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래서 이제 디스크로 인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아버님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손저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 우리 손목에 보게 되면 손가락으로 가진 신경들이 다 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신경을 이름을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손목의 인대가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손저림이 발생하는데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손 전체라기보다는 손끝 마디를 위주로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아버님처럼 손끝을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화상으로는 실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한 가지다라고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세 가지 안에 그 아버님 그 손저림의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만 하면 뭐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목 디스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하면 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되고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려면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요.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고 원인을 찾는다면 원인만 알게 되면 뭐 해답은 뭐 그렇게 어려운 증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꼭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버님께서 이제 11월에 큰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규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해서 원인을 찾는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그 혹시 이제 뭐 발가락, 발바닥의 문제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 이게 뭐 엄지 발가락 위주로 아프신 건가요? 아니면 가끔은 이제 모래 밟는 느낌이 발 전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발의 예, 어느 예. 부위가 제일 심하신가요? 발 전체가 다, 전체가요? 발 엿가락하고 엿가락도 다 그래요. 발가락과 발바닥 전체요. 그럼 예. 이제 발바닥과 발가락 전체면은 아마 이제 발가락만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엄지발가락 위주로면 이제 요산 때문에 통풍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예. 아닌 것 같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제 엄지발가락 위주로 이렇게 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예.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뭐 디스크도 있고 뭐 이제 뭐 족근관 증후군,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족저근막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족근관 증후군이 좀 의심이 돼요.
그거랑 이제 족저근막염 두 가지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은 예. 뭐냐면 보통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밟을 때마다 보통 혹시 오래 서 있거나 그런 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많이 걸으시거나? 제가 보면 건축을 하기 때문에 사다리만 타고 걷는 쪽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가도로 올라가고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오래 서 있거나 지금 이제 그 아버님처럼 많이 걷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발바닥이 항상 눌려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눌리게 되면은 그게 하얘지면서 사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예. 또 이게 그 발바닥이 우리가 근막이라고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막과 그 발바닥 예. 사이가 이제 그 팽창이 되고 그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래서 발바닥과 그 발바닥 싸고 있는 막 사이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디딜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그 사이에 모래알을 집어넣은 것처럼요. 예, 맞아요. 걸으면 예. 있잖아요. 걸으면은 맨발로 걸으면은 예. 모래 밟는 것만 다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신경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아니고 우리가 족근관중이랑 신경이 눌리면은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꼭 걷지 않아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밟을 때마다 모래알 같다는 거는 족저근막염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침 치료도 하셔갖고 혈액순환을 늘려서 염증을 좀 없애게 혈액이 이제 잘 통하게 하면 염증 물질도 씻겨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집 안에서도 맨발보다는 좀 푹신한 쿠션감 있는 슬리퍼를 신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쿠션 있는 슬리퍼도 중요하고 평소 다니실 때도 딱딱한 것보다는 좀 푹신한 신발을 신으시고요. 평소 집에서도 발을 이렇게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를 잘 해주시고 족욕 같은 걸 해주시면 순환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염증도 줄고 긴장했던 근막도 이완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직후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이제 인체의 방어 기전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방추돌이 대부분의 이제 교통사고의 이제 원인인데요. 우리가 눈앞에서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인체의 방어 기전 때문에 충격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후방추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작은 충격이라도 상당히 깊은 충격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증상들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직후에는 통증이 전혀 없다가 조금만 지나면 점점점 심해져서 악화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 없다고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좀 방치하셨다가 너무 심해지니까 갑자기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초기 치료가 충분하게 되면 치료 기간도 상당히 짧아지게 되고 초기 치료가 잘 안 되면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초기 치료를 얼마나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가 잘 됐다고 하면 치료 방식을 좀 바꿔야 될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초기 치료가 안 됐다면 치료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격에 의한 몸의 움직임인데 이제 후방추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후방추돌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목과 허리 쪽에 충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근육의 과긴장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깜짝 놀라기 때문에 놀람에 의해서 예민도가 높아져서 몸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예민하게 돼서 통증이 더 심하게 발현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침과 약침, 그리고 추나치라고 하는 정교울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이라고 하는 근육 회복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침이랑 추나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를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후방추돌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의 과긴장,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자체가 틀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을 바로잡는 데 좋은 치료 방법이 되고요.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방적으로 하면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 직접적인 한약을 해당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치료가 효과가 우리가 원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약 자체가 인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또한 예민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양방의 수염 진통제와 다르게 근육 자체를 회복시키면서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인체 회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방 가시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리치료 정도 아니면 진통제 정도의 치료인데 한의원에 오시면 사실 침, 추나 약침, 한약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치료를 아마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아마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다면 아마 이제 근처 한의원 가셔서 한번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아버님이 한 달 전부터 조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한 달 전에 뭐 음식 특별한 걸 드시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뭐, 김치하고, 네. 뭐, 라면하고, 네. 예, 뭐, 된장찌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뭐, 저는 술을 전혀 안 먹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계속, 대변이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쉽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님. 예, 침 안 들이고. 예, 근데 한 달 전에 예, 병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네. 혹시 그때 뭐 체하시거나 뭐 외식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없으셨어요? 그러면 예. 혹시 찬 거 드시거나 이러면 조금 증상이 더 심해지나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항상 찬물을 먹고 저는, 물을 데워서 먹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항상 저는 찬물을 먹거든요. 예. 아버님 혹시 예. 그러면 추위를 좀 많이 타시나요? 저는 그렇게 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이에요. 안 타는 편이세요? 네. 아버님 죄송한데 좀 체격이 좀 크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마르신 편이세요? 저는 좀 체격이 좀 좋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네.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체격 괜찮다. 이 정도는 들어요. 키 몇 센치에 혹시 몸무게 몇 네, 킬로신가요? 1m 70 정도 되고, 네. 한 6kg 정도 6kg 나와요. 정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변이 좀 풀어진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장에서 빨리 음식물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대장 안에 구성이 우리가 이제 유산균이라고 해서 좋은 유익균이 있고 우리 네. 몸에서 인정하지 않은 해로운 균이 있는데 네. 해로운 균들이 좀 많으면 장에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음식을 잘못 드시거나 뭔가 네. 상한 걸 드셨거나 이런 게 네. 되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설사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이런 원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더위를 타시고 이제 몸이 추위를 안 타신다고 하는데 이게 네. 바깥에는 온도가 따뜻한데 장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부 온도라고 하는 안쪽 온도가 차가우면 네. 이제 우리가 물과 이제 대변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를 할 때 이것들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게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버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음식이 변화가 특별히 없으셨고 그런 네. 거 보니까 장 안쪽이 좀 차가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양방에 가시면 뭐 지사제라고 해서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3, 4일 정도 약을 먹는다고 해도 호전이 전혀 없거든요. 네. 요거는 안쪽의 온도를 데워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맥을 짚으시고 이제 네. 침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체질적으로 좀 속 안의 온도가 따뜻하게 되게끔 하는 게 좋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제 진단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면 생활적으로는 생강을 말리는 게 있어요. 생강이요? 예, 생강을 말리면 생강의 네. 성분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네네. 이게 슈가올이라는 성분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슈가올로 바뀌면서 이제 네. 안쪽의 온도를 데울 수 있는 성분으로 바뀌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강 말린 것들 이제 차처럼 끓여 드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그거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녹용이라는 게 되게 좋은 약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약이긴 한데 네. 그쵸.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 있는 약재들이 다 좋은데 녹용만큼은 사실은 그 한국에서 나오는 약재가 매우 의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피하셔야 되는 오히려 약입니다. 오. 왜냐하면 이제 녹용을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한약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품으로 그러니까 약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재료들과 그다음에 식품으로 쓰는 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의약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녹용 같은 경우는 사슴에서 나오는 광록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에서만 하는 광우병 같은 병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주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에서 나온 녹용이 광우병인지 아닌지 구분이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녹용 같은 경우는 그 해면상에 이제 혈액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든지 기생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약재로 분류된, 즉 식약처에서 통과된 거라면 사실은 이게 사용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국내산 녹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약처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이 몸에 좋다고 국산 녹용을 더 찾으신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생물이나 기생충에 감염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이제 보호하려고 했다가 몸을 망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용을 꼭 드시기를 원하시거나 몸을 보호하신다면 이제 국산 녹용을 따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인 이제 식약처에서 인정한 GMP 인증 가능한 녹용을 이제 한의원에서 진맥을 짚으셔서 녹용을 드셔야 되고요. 또한 녹용이 좋다고 해서 마구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녹용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코피라든지 어지럼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도 필요한데 이것은 진맥을 통해서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맥을 짚으시고 그리고 치료와 함께 이제 녹용을 드신다면 이제 안전하고 몸에 좋은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